죽은 사람 제사가 뭐가 중요해? 김장해야 되니까 당장 튀어와. 친정아버지 기일, 시어머니의 미친 폭언에 제 10년의 인내가 끊어졌습니다. 배추 80포기를 버무리는 대신 김장통을 시어머니 면전에 뒤집어 엎고 미련 없이 지옥 같은 시댁을 걸어 나왔습니다. 바보 며느리에서 독한 이혼녀로 제 인생을 짓밟은 인간들을 법정에서 박살내기 위한 처절하고도 통쾌한 참교육,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저를 가장 아껴주셨던 친정아버지의 3주기 기일입니다. 가족들이 깰까봐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주방으로 나왔죠. 어제 저녁에 미리 다듬어둔 나물을 꺼내고 전을 부칠 준비를 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는데 자꾸만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생전에 제일 좋아하시던 큼지막한 동태전입니다. 명절 때마다 제가 부쳐드리면 그 자리에서 맨손으로 집어드시면서 허허 웃으셨거든요. 우리 수진이가 만든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을 얻겠누.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거울을 보니 제 눈매가 꼭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정성껏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집안은 고요했고 제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는 듯했죠. 그런데 그 고요함을 깨고 거실에서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떡하니 떠 있었거든요. 아침 7시도 안 된 시간에 걸려온 전화라니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침 일찍 어쩐 일이세요?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귀청을 때리는 앙칼진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당장 짐 챙겨서 본가로 넘어와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오늘 우리 집 김장하는 날이다. 방금 절인 배추 80포기가 막 도착했어. 마당에 다 뿌려놨으니까 빨리 와서 양념 버무려. 9시까지 당장 튀어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장이라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단 한마디 언질도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시댁일이라지만 며느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배추 80포기를 덜컥 시켜놓고 당일 아침에 통보를 하시다니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애써 누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못 가요. 오늘 친정아버지 기일인 거 아시잖아요. 아침부터 제사 음식 하느라 제가 정신이 없어요. 내일 가서 제가 다 치울 테니까 오늘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친정 애비 기일? 야, 이년아. 시집을 왔으면 시집 사람이 되어야지. 어디서 감히 시댁 김장하는데 친정 핑계를 대고 자빠졌어. 죽은 사람이 밥 먹여주냐? 죽은 사람 제사가 몹시 중하다고 산 시어미를 무시해.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이라니요. 저한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 같은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사돈어른의 기일날 딸에게 그런 모진 쌍욕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아빠 제사예요. 제가 며느리이기 전에 저희 아빠 딸이잖아요. 오늘은 정말 안 돼요. 제 목소리는 이미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죠. 시끄러워. 시집을 왔으면 뼈를 묻을 때까지 시집일을 우선으로 해야지. 내깎게 잘라봤자 우리 집 귀신이야. 잔말 말고 당장 튀어와.
9시까지 안 오면 아주 친정집 문짝을 다 부숴버릴 줄 알아. 뚜, 뚜, 뚜.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곧장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세상 모르고 쿨쿨 코를 골며 대자로 뻗어자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이불을 확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빨리 좀 일어나 보라고. 남편이 부스스 눈을 비비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왜 이래. 사람 잠도 못 자게. 나 오늘 주말이라 쉬는 날이잖아.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억누르며 방금 있었던 일을 쏟아냈습니다. 방금 어머님한테 전화 왔어. 오늘 당장 와서 김장하래. 배추 80포기를 마당에 쌓아두셨다고 9시까지 오라셔. 남편은 하품을 쩍쩍 해대며 심드렁하게 머리를 긁적거렸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다녀와. 엄마 성질 급한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늦으면 또 하루 종일 난리 나실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오늘 우리 아빠 3죽이잖아. 내가 어제부터 장보고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거 뻔히 봤으면서 그 말이 나와? 그제야 남편은 상황 파악이 조금 된 듯 눈을 끔뻑거렸습니다. 아, 맞다. 장인어른 기일이었지. 하지만 남편의 다음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야, 그래도 엄마가 벼르고 벼르다 부르시는데 어떡하냐? 엄마 혼자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버무려. 우리 엄마 허리 수술해서 안 좋으신 거 알잖아. 당신이 얼른 가서 김장만 후딱 해치우고 와. 제사는 저녁에 지내면 되잖아. 어차피 돌아가신 분인데 아침에 밥을 먹든 저녁에 밥을 먹든 무슨 상관이야.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10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어쩜 이렇게 남의 편만 드는 걸까요?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어차피 돌아가신 분? 당신 입으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분 기일에 나보고 시댁 가서 배추나 치대고 오라고? 남편은 오히려 저를 유별난 사람 취급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왜 이렇게 떽떽거려? 내가 누가 제사 지내지 말래? 잠깐 가서 엄마 좀 도와드리고 오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당신 아니면 우리 엄마 혼자 그 배추 산더미에서 병나셔. 며느리가 돼서 늙은 시어머니 쓰러지는 꼴을 보겠다는 거야 뭐야. 남편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획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등을 돌린 남편의 널따란 등이 오늘따라 그렇게 징그럽고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죠. 10년입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갑질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임신 8개월 만삭의 몸일 때도 시댁 대청소를 혼자 다 했습니다. 그때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다가 하혈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갈 뻔했죠. 첫째를 낳고 조리원도 못 갔을 때 시어머니는 미역국 한 그릇 안 끓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애 낳았으면 집에만 있지 말고 시어미 밥 차리라고 호통을 치셨죠. 제가 직장에 다시 나가려고 했을 때는 며느리가 밖으로 나돌면 집안 꼴이 우스워진다며 강제로 퇴사까지 시켰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성격이 불같아서 그래. 당신이 며느리니까 좀 참아. 그놈의 참으라는 소리. 저는 정말 바보같이 다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살아생전 제 걱정만 하시던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기 싫었으니까요. 제가 눈물 지으며 친정으로 달려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뻔히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3년 전 아버지가 폐암으로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제 손을 꼭 잡고
남기신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우리 착한 딸 수진아. 아빠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아빠는 우리 수진이가 매일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숨을 헐떡이시면서도 오직 제 행복만을 바라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 주방으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동태전과 삼색나물들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싱크대를 부여잡은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바보 등신 같아서 우리 아빠 밥상 하나 편하게 못 차려주네.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턱 끝에 맺혀 뚝뚝 떨어졌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오늘 날짜 곁에 아버지의 웃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집구석에서 저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시어머니의 화풀이 대상? 시댁 식구들의 무보수 하녀?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죽은 놈 제사가 무엇이 중하냐던 그 잔인한 말.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찮은 듯 쏘아붙이던 남편의 목소리까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무언가가 화라산처럼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소리 죽여 울다 보니 어느새 창밖이 희스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죠. 그래, 여기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라는 작자는 제 편이 되어줄 리 만무하니까요. 제가 빨리 시댁에 가서 그 빌어먹을 배추들을 다 버무려 놓고 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오후에라도 마음 편히 우리 아버지 제사상을 차릴 수 있을 테니까요. 냉장고에 얌전히 준비해둔 전과 나물들을 정성껏 밀폐용기에 담아 넣었습니다. 아빠,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저녁에 아주 맛있게 상 차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둘러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안방 문을 살짝 열어보니 남편은 그새 또 방향을 틀어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저 속 편한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콱 쥐어받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여보, 나간다. 당신은 오전에 푹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집 청소 좀 해놔. 제 목소리에 남편이 이불을 걷어차며 잠꼬대처럼 웅얼거렸습니다. 알았어.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신데 당신이 잘 도와드리와. 괜히 또 표정 구겨서 엄마 성질 건드리지 말고. 끝까지 자기 엄마 걱정뿐인 저 징그러운 인간. 현관문을 쾅 닫고 나오며 저는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10년의 세월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토록 바보 천치같이 꾹꾹 참고만 살았을까요? 돌이켜보면 시어머니의 지독한 횡포는 결혼 첫 해부터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명절만 되면 저는 을에 꼭두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20명이 넘는 대가족 친척들이 먹을 엄청난 양의 음식을 저 혼자 다 장만해야 했거든요. 기름 냄새에 찌들어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쉴 틈이 없었죠. 그때 얄미운 시누이는 어땠는지 아시나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눈곱만 떼고 주방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부쳐놓은 갓 구운 전을 쏙쏙 주워 먹으며
얄밉게 입을 놀렸습니다. 새언니, 이번 동태전은 왜 이렇게 짜요? 우리 엄마는 슴슴하게 간을 딱 맞추던데 언니는 아직도 시집 식구들 입맛을 모르네. 언니네 친정에서는 원래 이렇게 짜게 먹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버릇없는 딸을 혼내기는커녕 찰떡같이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해. 네 친정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놈의 친정 타령. 시어머니는 무슨 일만 있으면 저희 친정 부모님을 들먹이며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초장에 며느리 기를 팍 죽여놔야 한다며 남편 앞에서도 저를 쥐잡듯이 잡으셨죠. 제가 다녔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저를 부려먹기 바빴습니다. 여자가 바깥바람 들면 집안 꼴이 우스워지는 법이야. 네가 쥐꼬리만 한 월급 벌어온다고 유세 떠냐? 당장 때려치우고 들어와서 우리 종대 내조나 똑바로 해. 결국 시어머니의 모진 등살에 밀려 억지로 사표를 냈던 날. 회사 화장실에 숨어서 얼마나 펑펑 소리내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남편은 절대 제 편이 아니었죠. 잘 됐네. 어차피 당신 월급으로 부자 될 것도 아닌데 집에서 쉬면서 엄마 좀 챙겨.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시퍼런 멍을 남겼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그 셋이 똘똘 뭉쳐서 저를 이방인 취급할 때마다 저는 캄캄한 무인도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나 하나 입 다물고 바보처럼 엎드려 있으면 집안이 조용해지니까요. 무엇보다 저를 끔찍이도 사랑하셨던 우리 친정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기 싫었습니다. 귀한 딸이 시집가서 하녀 취급받는다는 걸 아시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겠어요. 어느새 버스가 시댁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비탈진 골목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대문 근처에 다다르기도 전부터 매캐하고 알싸한 고춧가루 냄새와 비릿한 젓갈 냄새가 코를 찔렀죠. 활짝 열려있는 낡은 철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사람 서너 명은 들어갈 법한 커다란 빨간 고무대야 3개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산더미처럼 쌓인 절임 배추 박스들이 끝도 없이 줄지어 서 있었고요. 배추 80폭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배추 산더미 앞에서 시어머니는 팔짱을 딱 끼고 호랑이처럼 서 계셨습니다. 대문으로 들어서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눈꼬리가 매섭게 치켜 올라갔죠.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기어들어와. 내가 아까 전화로 9시까지 오라고 분명히 말했어. 안 했어. 어디 시어미가 부르는데 군뱅이처럼 느려 터지게 기어와. 시계를 보니 고작 9시 15분이었습니다. 단 15분 늦었을 뿐인데 온동리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어머니, 아침 출근 시간이라 버스가 좀 막혔어요. 그리고 저도 아침 일찍 아버지 제사상 준비하다 오느라 제 입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시끄러워. 어디서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꼬박꼬박 말대꾸야. 죽은 애비 핑계대지 말라고 내가 아까 전화로 똑똑히 일렀지. 너는 우리 집구석에 발을 들인 이상 이씨 귀신이 아니라 박씨 집안 귀신이야. 잔말 말고 얼른 앞치마 두르고 저기 양념이나 버무려.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으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고 싸움을 시작하면 오늘 하루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꾹 깨물고
마당 한 구석으로 가서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그때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얄미운 얼굴 하나가 쓱 나타났습니다.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한 손에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여유롭게 모닝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창문 너머로 눈이 마주치자 신우이가 거실 문을 빼꼼 열고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 언니 오셨어요? 진작 좀 오시지. 엄마가 아침부터 언니 기다리느라 목이 다 빠질 뻔했잖아요. 저는 어제 친구들이랑 너무 늦게까지 놀았더니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네요. 언니, 오늘 김장 맛있게 담가주세요. 나 겉절이 엄청 좋아하는 거 알죠? 굴 듬뿍 넣어서 달달하게 무쳐줘요.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커피잔을 빼앗아 버리고 싶은 충동을 꾹 누르고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가씨. 피곤하실 텐데 들어가서 쉬세요. 그러자 신우이는 제 속도 모르고 얄밉게 윙크까지 날리며 쾅 하고 거실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숨이 턱턱 막힌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허리가 아프다며 마당 평상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뭐하고 멍하니 서 있어. 당장 저기 쪼그려 앉아서 양념부터 팍팍 치대지 않고 오늘 해지기 전까지 이거 다 못 끝내면 너 밥 한 술 떠먹을 생각 마라. 드넓은 마당에는 그 무시무시한 배추 산더미와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쓸쓸한 가을바람이 휙 불어오는데 제 가슴속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죠. 팔꿈치까지 오는 빨간 고무장갑을 끼는 제 두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자. 오늘만 참자. 딱 오늘 하루만 우리 아빠를 위해서 꾹 참고 빨리 끝내버리고 내 집으로 돌아가자. 저는 스스로에게 수백 번 주문을 걸며 그 거대한 배추지옥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허리가 뚝뚝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절인 배추를 씻어내느라 손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매운 고춧가루와 짠 젓갈 냄새가 코와 눈을 찔러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산처럼 쌓인 여든 포기의 절인 배추 속을 벌리고 그 사이사이에 새빨간 양념을 치대는 작업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상에 앉은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호통을 치며 저를 조종할 뿐이었죠. 양념이 너무 질다. 고춧가루를 더 팍팍 넣어라. 배추통이 왜 이렇게 크냐. 더 쪼개서 버무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가 귓가를 왱왱 맴도는 파리떼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사이 거실 안에서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습니다. 얄미운 신우이는 따뜻한 장판 위에 엎드려서 텔레비전 예능 프로를 보며 배꼽을 잡고 웃고 있었거든요. 가끔씩 마당으로 고개를 쏙 내밀고는 얄밉게 한마디씩 던지기도 했습니다. 새언니, 굴러온 배추 속 좀 줘봐요. 아우짜, 설탕 좀 더 넣어야겠네. 신우이는 맛있는 간만 쏙쏙 날름거리고는 추운 게 싫다며 다시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이가 바득바득 갈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로지 마당 한 구석에 걸린 시계만 힐끔힐끔 쳐다보며 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빨리 끝내고 우리 아빠한테 가자. 우리 아빠 맛있는 제사밥 차려드리러 가자. 저를 그 지옥 같은 마당에서 버티게 한 건 오직 우리 아빠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동네 식당에서 족발과 보쌈을 배달시켜 거실에 늘어놓고 맛있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고기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마당에서 쭈그려 일하는 저에게는 밥 한술 뜨라는 소리조차 없으셨죠. 양념으로 범벅이 된 앞치마를 내려다보니 제 꼴이 꼭 옛날 조선시대 노비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1시를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덜컥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씻고 출발해도 집에 가서 남은 제사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려면 시간이 너무 빠듯했거든요.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거실 통유리창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문을 신경질적으로 열고 나온 시어머니의 표정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밥 먹는데 사람을 귀찮게 불러? 무슨 일인데?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최대한 공손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아버지 제사 때문에 오후 3시까지는 꼭 친정으로 가야 해요. 배추는 제가 반 이상 다 버무려 놨으니까 남은 건 어머니랑 아가씨가 조금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에 가득 씹고 있던 보쌈 고기를 퇴뱉어내며 마당으로 펄쩍 뛰어나오셨습니다. 인연이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서 시댁 김장하다 말고 중간에 도망을 쳐. 어머니, 도망이 아니고요. 아빠 3주기 제사라고 제가 아침부터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모르게 억울함에 언성이 조금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이 시뻘겋게 뒤집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쇠젓가락을 마당 바닥에 쨍그랑 패대기치며 악을 쓰셨습니다. 죽은 사람 제사가 뭐가 중요해? 네 아버지가 살아서 너한테 뭘 해줬어? 맨날 친정 시집와서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죽은 놈이 밥 먹여주는 줄 알아.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삐하는 날카로운 이명소리가 들리며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죠. 죽은 사람, 살아서 뭘 해줬냐고. 우리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 아들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길 때 평생 모은 노후 자금 다 털어주신 분입니다. 병원비 아끼느라 암세포가 온몸에 퍼질 때까지 진통제만 삼키며 버티셨던 분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지독한 시집살이하는 딸 자식 걱정에 편히 눈을 감지 못하셨던 불쌍한 내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당신 아들을 살려준 은인 같은 분을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흐르던 눈물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억눌려 있던 용암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쾅 하고 폭발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고 참아서도 안 된다는 걸 온몸의 세포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쪼그렸던 다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러질 듯 뻐근했던 허리가 펴지면서 제 시선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른 제 서늘하고 도끼 어린 눈빛에 흠칫 놀란 듯 뒷걸음질을 치셨죠. 너 지금 눈가를 왜 그렇게 떠? 시어미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환장을 했구나. 저는 아무 대답 없이 턱 끝까지 차오른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갓 버무린 배추와 끈적한 고춧가루 양념이 한가득 담긴 커다란 빨간 고무 대야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성인 남자가 들어도 묵직할 만큼 새빨간 양념 국물이 찰랑거리는 그 육중한 대야를 있는 힘껏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를 향해 시원하게 확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철푸덕? 엄청난 소리와 함께 시뻘건 양념과 배추 쪼가리들이 사방팔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마당 한가운데가 마치 피바다처럼 붉게 물들었죠. 깨끗하던 시댁의 흰색 담벼락에도 시어머니가 앉아있던 평상 위에도 온통 빨간 양념칠이 되어버렸습니다. 꺄!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기겁을 하고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 안에서 밥을 먹다 놀라 뛰쳐나온 시누이도 입을 턱 벌린 채 경악을 금치 못했죠. 새언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완전 미쳤어?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당에 처참하게 쏟아진 양념 바다를 가리키며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아이고, 내 혈압. 아이고, 저 미친년이 기어이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구나. 저는 양념으로 벌겋게 피칠갑이 된 고무장갑을 양손에서 천천히 벗었습니다. 질척거리는 두 짝의 고무장갑을 시어머니 발밑에 툭 하고 던져버렸죠. 그리고 주저앉아 벌벌 떠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버지를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세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 함부로 입에 담아도 되는 분 아니니까. 시어머니의 두 눈이 공포와 충격으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10년 동안 내내하며 그림자처럼 기어다니던 순한 며느리가 갑자기 미친 호랑이가 되어 날뛰니 오죽 놀라셨을까요? 저는 앞치마의 끈을 거칠게 뜯어내듯 풀어헤쳐 빨간 양념 무더기 위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집에 단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배추포기들을 짓밟으며 성큼성큼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활짝 열린 대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제 뜨거운 뺨을 시원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 뒤에서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동리가 떠나가라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비탈길을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길을 걷는 내내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내 손으로 그 무거운 고무 대야를 엎어버렸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소매 끝과 신발코에 튄 붉은 고춧가루 국물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내가 미쳤나,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죠. 두려움과 동시에 제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해방감이 밀려오고 있었으니까요. 10년, 무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거칠게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칠을 아무리 해도 손톱 밑에 낀 붉은 물이 좀처럼 빠지지 않더군요. 그 얼룩을 보며 헛웃음이 픽 새어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붉은 물을 들이며 시댁의 하녀 노릇을 했던 제 청춘이 참으로 불쌍하고 가여웠습니다. 그때 거실에 던져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화면 속 이름을 보는 순간 조금 전까지 요동치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의 악다구니가 수화기를 뚫고 튀어나왔죠. 남편은 늦게 일어나 시댁으로 온다 했는데 도착을 해서 상황을 파악한 것이었죠. 야, 너 지금 당장 이리 안 와. 너 도대체 집구석에서 무슨 짓을 처하고 간 거야? 엄마가 너 때문에 혈압 올라서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아마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 호들갑을 떨며 고자질을 했겠죠.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야? 뭐?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김장통을 뒤집어 엎어. 우리 집안 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냐고?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담 넘어 다 쳐다보고 난리도 아니야. 빨리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엄마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거 내가 겨우 말리고 있으니까. 경찰이라니.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시어머니나 그걸 무기로 저를 협박하는 남편이나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은 놈이라고 모욕한 것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엄마가 쓰러진 것과 동네 창피하다는 그 빌어먹을 체면 타령뿐이었죠. 저는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길길이 날뛰던 남편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여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말했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더 이상 니네 집안 하녀로 살지 않을 거야. 변호사 선임해서 연락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뒤통수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전화를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나니 텅 빈 거실에 평화로운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듯 너무나도 홀가분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진 저는 주방으로 가서 아침에 싸둔 제사 음식들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 어머니가 계신 낡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커다란 찬압통을 들고 나타난 저를 보자 친정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셨죠. 아니, 수진아. 김장은 다 하고 온 거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아냈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 얘기를 꺼내면 어머니 가슴이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응, 엄마. 빨리 끝내고 아빠 밥 차려주려고 일찍 왔어. 저는 서둘러 어머니를 모시고 상을 펴서 정성껏 가져온 음식들을 올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밤이 되었죠. 저는 향을 피우고 사진 속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3년 전 돌아가시던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챙겨드리지 못했던 기일이었습니다.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향냄새를 맡고 있으니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나란히 서서 2번 절을 올렸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툭툭 떨어졌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 지옥 같은 사슬을 끊어냈다는 대견함과 아버지를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속으로 아버지를 향해 수도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김장통 시원하게 엎어버리고 왔어. 나 진짜 잘했지? 아빠가 내 인생 살라고 하셨잖아. 나 이제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온전한 내 인생 살게. 마음속으로 깊은 다짐을 꾹꾹 삼켰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저를 보며 그래 잘했다. 내 딸 하고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눈물 젖은 얼굴 위로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고 후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푹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아침, 정말 오랜만에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꿀잠을 잤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도 한결 가벼웠죠. 식탁 위에는 친정 어머니가 차려놓으신 따뜻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밥을 한술 뜨려다 어제부터 푹 꺼두었던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기가 무섭게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죠. 징징징 울리는 진동 소리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은 물론이고 얼굴도 잘 모르는 시댁 친척들 번호까지 줄줄이 찍혀 있었죠. 문자함을 열어보니 아주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온 동네방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저를 천하의 몹쓸년으로 만들어 놓으셨더군요. 시댁 큰어머니가 보낸 문자 내용만 봐도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애미 머리통에 김장통을 엎고 도망갔다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늙은 시어미를 쳐 죽이려고 환장을 했냐? 당장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헛웃음이 픽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마당 바닥에 대야를 엎은 게 어느새 시어머니 머리통에 뒤집어 씌운 걸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없는 말도 지어내서 며느리 쥐잡듯이 잡는 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더군요. 마음대로 떠들라지. 어차피 이제 남남이 될 사람들인데 제 알 바 아니었습니다. 그때 화면 위로 남편의 이름이 뜨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전화를 받아보니 어제처럼 길길이 날뛰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한풀 꺾인 아주 비굴하고 달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너 아직도 화 안 풀렸어?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하니까 나도 너무 놀라서 말이 헛나왔어. 장모님 댁에 있는 거 맞지? 내가 지금 차 끌고 데리러 갈 테니까 짐 챙겨서 나와. 어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일 수 있을까요? 이혼하겠다는 제 말을 그저 홧김에 집을 나간 아내의 투정쯤으로 여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차가운 침묵을 지키자 남편은 슬슬 본색을 드러내며 짜증을 냈습니다. 야, 너 진짜 끝까지 고집 피울래?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내가 이 나이에 이혼남 꼬리표 달면 회사에서 내 체면이 뭐가 되냐? 김 부장이고 박 과장이고 다들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리겠어. 쪽팔리게 진짜 왜 이래? 너 이혼녀 돼서 당장 갈 데도 없잖아. 어차피 장모님 댁도 좁아 터져서 너 오래 못 있어. 그냥 눈 딱 감고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해. 그럼 내가 중간에서 다 알아서 무마시킬 테니까 빨리 집으로 와. 정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제 상처를 걱정하거나 죽은 우리 아버지를 모욕한 것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체면, 회사에서 자기 평판 깎이는 것만 억울해 죽겠다는 저 얄팍하고 이기적인 속내. 저는 서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네 체면? 네 그 빌어먹을 체면 챙기느라 내 인생 10년이 시궁창에 처박혔어. 무마시켜? 내가 죄지었니? 너 혼자 평생 내 잘난 엄마 모시고 효자 노릇 뼈 빠지게 하면서 살아. 다시는 내 번호로 연락하지 마. 다음 연락은 내 변호사가 할 거니까. 저는 씩씩거리는 남편의 숨소리를 무시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들고 온 낡은 핸드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USB 메모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바보 천치처럼 당하고만 살았던 줄 아시나요? 아닙니다. 언젠가 제 발로 그 지옥 같은 시댁을 탈출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었죠. 명절마다 제사마다 부엌 구석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쏟아냈던 그 끔찍한 폭언과 인신공격들이 고스란히 담긴 음성 녹음 파일들. 제가 임신 중에 하혈하며 쓰러졌을 때조차도 친정이나 가라며 귀찮아하던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들. 그리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어머니의 집요한 협박으로 직장을 그만둬야만 했던 강제 퇴사 종용 통화 녹취록까지 10년치의 피눈물과 서름이 이 작은 USB 안에 빽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두었던 저의 가장 예리하고 강력한 무기였죠. 저는 단정한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미리 예약해둔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매서운 눈매를 가진 최 변호사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주 냉철하고 유능해 보이는 분위기가 풍기는 분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꺼낸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제가 겪었던 끔찍한 시집살이와 어제 있었던 김장대첩의 전말을 아주 차분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고 제가 분류해둔 폴더를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훑어보는 변호사님의 미간이 점점 좁아지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군요. 스피커를 통해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짧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이수진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시간을 10년이나 버티셨습니까? 정말 독하게 잘 참으셨고 증거 준비를 기가 막히게 잘해오셨네요. 전문가에게 듣는 그 위로의 한마디에 꾹 참았던 눈물이 또 한 번 핑 돌았습니다. 제 억울함을, 제 지독했던 고통을 온전히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최 변호사님은 노트북 화면을 톡톡 치며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게임 끝입니다.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폭언 및 부당한 대우, 남편의 방광과 혼인 파탄의 책임, 모두 법정에서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절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이수진 씨가 10년 동안 잃어버린 청춘과 권리를 전부 다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저희가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 이수진 씨는 마음 굳게 먹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당당하고 든든한 목소리에 제 가슴속 꽉 막혀있던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확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서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덜덜 떨며 밤잠을 설쳤던 지난날의 찌질했던 제 모습은 이제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이혼 통보를 하고 며칠만 지나면 갈 곳이 없어서 싹싹 빌며 기어들어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겠죠. 쥐뿔도 없는 며느리가 감히 이혼을 요구할 리 없다고 비웃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착각이 얼마나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들은 아직 상상조차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오니 따스한 가을 햇살이 제 어깨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친정집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꼭대기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을 미친 듯이 쾅쾅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빨리 문 열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술을 퍼마신 건지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제가 계단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남편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내. 너 도대체 전화를 왜 안 받아? 내가 하루 종일 미치는 줄 알았잖아. 남편은 제 손목을 덥석 잡으며 불쌍한 척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어제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앞으로 잘할게.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을 텐데 벌써부터
저렇게 찌질하게 구는 꼴이라니요. 저는 차갑게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술 냄새 나니까 떨어져. 그리고 다시 시작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 하고.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당황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알았어, 알았다고. 장인어른 기일날 내가 오라고 한 거 잘못했다고 쳐. 근데 너도 엄마한테 김장통 엎은 건 심했잖아. 솔직히 네가 먼저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끝날 일이야. 엄마 화 좀 풀리면 내가 중간에서 잘 말해볼 테니까 고집 좀 그만 피워. 어쩜 저렇게 한결같이 쓰레기 같을 수 있을까요?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 죽은 놈 제사라고 내 아버지 모욕한 내 엄마한테 내가 왜 무릎을 꿇어? 너는 10년 동안 나랑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이었던 적 있어?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나 벌레 취급할 때, 시누이가 나 하녀 부리듯 할 때 네가 한 번이라도 막아준 적 있냐고. 너는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내 엄마 꼭두각시 마마보이일 뿐이야. 남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면 법원에서 우편물 갈 테니까 똑똑히 확인해. 그리고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져.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밀쳐내고 현관문을 매몰차게 쾅 닫아버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친정어머니가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바들바들 떨고 계셨습니다. 방금 전 밖에서 들린 소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한 손에는 낡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통화가 연결된 상태였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귀가 찢어질 듯한 익숙한 악다구니가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신이 딸을 어떻게 처가르쳤길래 며느리년이 시험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 남편 잡아먹을 년을 우리 집에 들이더니 기어이 이 사달을 내. 당장 그 미친년 대가리 끄덩이 잡고 우리 집으로 끌고 오지 못해. 제 친정어머니 이름까지 함부로 부르며 쌍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입술만 깨물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이 획 돌아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켜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요? 어디서 감히 우리 엄마한테 막말을 하냐고요.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악을 쓰셨죠. 어머, 너 잘 걸렸다 이년아. 어디서 시어미한테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너 당장 기어와서 내 발바닥 핥으면서 빌지 않으면 10원 한 장 못 받고 쫓겨날 줄 알아. 내가 우리 아들 호적에서 너 깔끔하게 파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저는 피식 웃으며 아주 또박또박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파주세요. 어차피 제가 먼저 더러워서 팔 거니까 수고할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 청구 소송 들어갔으니까 법원 출석 준비나 단단히 하세요. 어머니가 남편 이름으로 몰래 숨겨둔 땅이랑 상가 건물도 제가 싹 다 찾아냈거든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헉하는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시? 이 독사 같은 년이. 다시는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전화해서 행패 부리면 접근 금지 가처분에 영업 방해까지 다 묶어서 고소해버릴 테니까요. 저는 빨간색 종료 버튼을 매몰차게 꾹 눌러버렸습니다. 통화가 끊어지고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셨죠. 수진아,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누. 나 때문에 못난 애미 때문에 네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냥 다 잊고 집으로 들어가라. 엄마는 1000번 만번 욕먹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이혼만은 참아. 여자가 혼자 몸으로 세상 살기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 어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이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평생을 참고 희생만 하며 살아오신 옛날 분이시라 이혼이 큰 죄라도 되는 줄 아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른 어깨를 꽉 안아드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제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고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못 참아. 여기서 더 참으면 나도 아빠처럼 병나서 죽어버릴지도 몰라. 나 살려고 이러는 거야,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나 지켜주실 텐데 내가 뭐가 무서워. 나 이제 누구 아내도 아니고 시댁 하녀도 안 해. 나 이수진 이름 석자로 떳떳하게 돈 벌고 엄마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제 단호한 말에 어머니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더 서럽게 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속에는 저를 향한 걱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족쇄를 끊어낸 딸에 대한 안도감도 섞여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스름한 저녁놀이 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제 결심이 노을빛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 변호사님은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 주셨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의 가압류 결정이 단호하게 떨어졌죠. 우리가 살던 아파트부터 시어머니가 남편 이름으로 몰래 사두었던 꼬마 상가 건물까지 모조리 다 묶여버렸습니다. 그 건물을 제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요? 재작년 명절에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에 뜬 부동산 중개인의 문자를 우연히 보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자기 딸인 시누이 몰래 아들한테만 몰래 증여하려고 남편 명의로 빼돌린 알짜배기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꼼꼼히 주소와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놓고 이혼할 날만을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가압류가 떨어지고 법원 송달이 시작되자마자 남편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숨이 넘어갈 듯 펄펄 뛰며 악을 썼습니다. 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거야? 내 통장 왜 다 막혔어? 방금 거래처 사람들이랑 밥 먹고 카드 긁으려는데 정지됐다고 나오잖아. 나 회사 사람들이랑 거래처 사장 앞에서 쪽팔려서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남편은 늘 밖에서 자기 체면 차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카드가 정지되어 개망신을 당했으니 오죽 눈이 뒤집혔을까요? 너 당장 가압류 안 풀어?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재산을 묶어? 저는 피식 웃으며 아주 차갑고 여유롭게 대꾸했습니다. 네가 번 돈? 내가 10년 동안 내 집구석에서 파출부 노릇하며 생활비 아끼고 아껴서 산 아파트야. 그리고 어머님이 내 이름으로 돌려놓은 그 꼬마 건물. 그것도 혼인 기간 중에 생긴 부부 공동 재산에 들어간다는 거 변호사한테 똑똑히 확인했어. 억울하고 가압류 풀고 싶으면 법대로 해. 앞으로 나한테 직접 전화하지 마. 저는 남편이 뭐라 더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가차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큰 소리 한 번 칠 때마다 벌벌 떨며 눈치를 봤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법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든든한 무기가 제 편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쪽도 발칵 뒤집혀 난리가 났습니다. 시누이가 제 친정 어머니 번호로 문자를 수십 통이나 융단 폭격처럼 보내왔더군요. 새언니 진짜 무서운 독종이네요.
우리 엄마 건물까지 손을 대요? 엄마 지금 충격받아서 알아누우셨어요. 오빠 돈 뜯어내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충격받아서 알아누우셨다고요? 아마 자기 딸한테 10원 한 장 안 주고 아들한테만 몰래 건물을 넘겨준 사실이 들통나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을 겁니다. 신우이는 자기 몫을 뺏겼다는 사실에 길길이 날뛰고 시어머니는 딸한테 변명하느라 진땀을 빼며 싸우고 있겠죠. 그들끼리 서로 돈 때문에 물어뜯고 싸우는 꼴을 상상하니 10년 묵은 억울함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적들이 스스로 자멸하고 무너져가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저는 꽤 인정받는 중소기업의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꼼꼼하게 장부를 정리하고 세무신고를 도맡아 하던 능력 있는 인재였죠. 친정집 서랍장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제 오래된 이력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주산표와 회계 자격증들을 하나하나 닦아내며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강요로 끊겨버린 10년의 경력 단절. 42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가 솔직히 조금 두렵고 막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레 겁먹고 주저앉으면 영원히 당당한 이수진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에 제 이력서를 정성껏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비어버린 10년의 공백기에는 가계부를 엑셀로 관리하고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온 제 꼼꼼함과 성실함을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적처럼 한 작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반가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 전날 밤 저는 친정어머니와 마주 앉아 옷장에 걸려있던 낡은 정장을 다림질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정장 깃을 반듯하게 펴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우리 딸 시집가서 고생만 하더니 이제야 다시 제 날개를 펴는구나. 엄마는 우리 수진이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고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따뜻한 응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화장을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며칠 전 마당에서 김장통을 엎고 피칠갑을 했던 그 지치고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반짝반짝 빛났고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서서 속으로 힘차게 외쳤습니다. 아빠, 나 오늘 10년 만에 면접 보러 가. 나 진짜 잘할 수 있지? 사진 속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제 발걸음 위로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끝없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혼 소송의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앞은 긴장감과 차가운 공기가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과 함께 당당하게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잠시 후 헝클어진 머리에 눈밑이 퀭하게 꺼진 남편과 기세가 한풀 꺾인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시더군요. 저 뻔뻔한 년.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 재산을 가압류해. 법이 아주 장난인 줄 아나 보지.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은 제 편이었고 제가 겪은 10년의 지옥을 세상에 증명할 시간이 왔으니까요. 판사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자 남편 측 변호사는 아주 뻔뻔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했으며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시댁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김장 과정에서 시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고 폭언을 일삼는 등 아내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질 뻔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을 꺼낼 차례였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조용히 태블릿 PC를 판사님 쪽으로 돌렸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 측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자 스피커를 통해 맑고 또렷한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밥 먹여주냐? 죽은 놈 제사가 몹시 중하다고. 시집 왔으면 종이야. 내 아들 시중이나 들어. 네 배 아파 나온 것도 아닌 게 건방지게 당장 퇴사해. 법정안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 가득 울려 퍼지자 안색이 흙빛으로 변해버렸죠. 남편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난 뒤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모아둔 카톡 캡처와 병원 진단서들이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시댁 청소를 하다가 하혈했던 기록, 직장에서 강제로 퇴사당하며 눈물을 삼켰던 기록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판사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 아내도 며느리도 엄마도 아닌 그저 한 집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에도 그들은 저에게 배추를 치대라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돈을 뺏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짓밟히고 훼손당한 이수진이라는 한 사람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 이수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조차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며느리가 아주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저런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소동에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기는 법정입니다. 소란을 피우던 시어머니는 결국 법정 밖으로 강제로 퇴장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그토록 받들던 엄마가 법정에서 어떤 추태를 부렸는지 실감하는 듯 보였죠. 판사님은 굳은 표정으로 남편을 내려다보며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고는 부부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리고 배우자의 인격과 그 가족을 모욕했습니다. 가족의 비극을 방관한 것은 물론 이를 부추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기를 잡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제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안심하라는 듯 웃어 보이셨죠. 1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고 진짜 제 인생을 살게 될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조정실에서의 소동 이후 재판은 빠르게 속도를 냈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사님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행위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셨죠. 판결이 선고되던 날 저는 법정 안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아파트 포함 3억 2천만 원.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경력 단절로 인해 제가 겪어야 했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님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시어머니는 법정 구석에서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내 아들 등골을 빼먹고 내 건물까지 뺏어가다니. 판사님, 이건 법이 아니에요. 이건 도둑질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법정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들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을 나오는데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나를 잃어버렸던 그 긴 시간들이 오늘 이 판결로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죠. 법원 앞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문득 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장통을 엎을 때 양념이 스며들어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붉은 물이 이상하게도 이제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와 원망이 판결문과 함께 깨끗하게 닦여나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친정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밤새도록 울고 웃으셨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생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아빠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을 거야.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닦아드리며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려왔던 나의 존재를 되찾은 것에 대한 환희였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한 첫걸음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과 이제는 다시 볼 일 없다는 차가운 이별 통보였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답장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그 번호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마당에 쏟아졌던 그 빨간 양념들을 깨끗하게 물청소하듯 제 인생에서도 그들을 흔적도 없이 닦아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무능한 남편을 챙겨야 하는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수진 그 자체로 다시 숨을 쉬게 된 것이죠. 창밖으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참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함부로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 이수진뿐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밝은 햇살을 받으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진짜 내 삶은 그 어떤 때보다 눈부시고 아름다울 것만 같았습니다. 원장님, 요청하신 10챕터의 마지막까지 집필을 마쳤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긴 호흡을 유지하며 수진이가 겪는 감정의 변화와 통쾌한 해방감을 이 5003영자 내외의 분량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장을 아래에 이어드립니다. 판결이 나고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네요. 저는 지금 새로운 회사에서 당당하게 제 몫을 해내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 전 쌓아두었던 경력이 녹슬지 않았던 덕분에 제 취업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죠. 오히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집안일과 시댁의 온갖 뒤처리를 도맡아 하며 길러진 꼼꼼함과 인내심이 지금의 직장에서는 저의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42살이라는 나이에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딪혀 보니
세상은 생각보다 제 능력을 존중해 주더군요. 수진 씨 덕분에 우리 사무실 일이 아주 일사천리야. 어쩜 이렇게 숫자를 틀리지 않고 딱딱 맞추지? 상사분의 칭찬 한마디에 저는 10년 동안 들었던 그 어떤 독설보다도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 남편의 비위를 맞추느라 전전긍긍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능력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일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친정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담한 아파트 거실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밝게 인사를 건네죠. 아빠,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나 오늘은 맛있는 거 사서 들어올게. 조금만 기다려요. 예전에는 아빠 사진을 볼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와 눈을 맞추며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수진아, 요즘은 거울 보는 내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보일 수가 없다. 예전에는 근심 걱정에 찌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예전 처녀적 얼굴처럼 훤해.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는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잃어버렸던 나의 20대와 30대를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저희 모녀는 저녁마다 식탁에 마주 앉아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나눕니다.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 엄마 생신 한번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던 지난날이 얼마나 한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엄마와 함께 영화도 보고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도 나가며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문득 밖으로 나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 제 마음처럼 투명하고 맑았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지난 10년의 지옥 같던 기억들이 마치 아주 오래전에 꾼 꿈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귓가에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진아, 잘하고 있다. 우리 딸 정말 애썼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며 행복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이번엔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이 눈물은 아픈 기억을 씻어내는 마지막 방울이니까요.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온전한 이수진으로 살아가는 이 가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삶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높게 뜬 가을 햇살 속으로 걸어가는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씌웠던 그 모든 굴레와 비난은 이제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돈 문제로 지옥 같은 매일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의 불행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제가 사는 세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회사로 출근해 제 일에 열중하고 퇴근길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승리의 결과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저를 감싸 안으며 응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노을이 지는 하늘이 더욱 붉고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나 자신과 함께 이 눈부신 계절 속으로 걸어갑니다.